생물 다양성이란 말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지요. 지금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하면 동식물의 종의 다양성, 동식물의 종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코끼리다 그럼 동일한 종의 여러 개체군에 존재하는 그 유전적인 다양, 동일한 종의 유전적인 다양성, 그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생물이 다양하다 그런 의미죠. 동식물의 종의 다양성, 또 유전적 다양성, 환경, 이 세 가지를 포괄한 개념인데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생물 다양성 법이 있는데 그 정의도 좀 복잡해서 이긴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생물 다양성 비상, 또 생물 다양성 손실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가까이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각성을 좀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자연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곤충 인섹타게톤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 일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전 세계 곤충의 40%가 이미 감소했고 또 곤충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뭐 호박벌이 사라졌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쇳덩구리가 자취를 감췄고 또 핀란드 개울에서는 더 이상 잠자리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기후가 더워지고 또 서식지가 파괴되고 살충제를 남용해서 쓰고 또 외래종이 들어온 이유인데요. 결과적으로 좀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 비상이 걸린 이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물 다양성,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지구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지구가 1.75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생물 다양성 손실을 2020년의 경우에 상위 5대 글로벌 리스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데서 지구 생명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야생동물 개체군이 69%가 사라졌고 줄어들었고 동식물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생물 다양성 손실로 우리 인류가 제6차 멸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의 멸종 속도가 인류 출현 이전보다 1000배나 빠른 상태라는 경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거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지역별로 그 종의 변화인데 지금 종이 지금 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든 지역에서 종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생물 다양성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동일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황새, 장수하늘송, 따오기, 맹꽁이, 소똥구리, 물방개 지금 이게 멸종위기 지금 토종 생물들이거든요. 뭐 농약 사용을 한다든가 서식주가 감소한다든가 또 밀렵 뭐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에서도 상황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전체 생물이 5만 6천 종인데 동물이 한 절반 이상이죠. 57%, 식물이 한 14% 이렇게 쭉 차지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생물 다양성, 자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전략을 이렇게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4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보게 되면 지금 도시 지역 확대로 서식지가 줄어서 생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산림 등 자연 녹지와 또 갯벌 같은 연안 지역의 토지를 전용하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생태계 훼손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내놓은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SDG에 관련된 이행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적색 목록 지수라는 게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멸종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숫자가 0.69 높아 보이지만 높지 않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멸종 위기가 높은 건데 지금
OECD 유럽 회원국들은 대부분 0.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숫자가 유럽 회원국보다는 0에 가까우니까 그만큼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더 많다. 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생물 다양성은 왜 이렇게 지금 손실이 훼손되면서 비상이 걸렸는가?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듯이 토지나 해양을 이용이 변화, 그러니까 뭐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자연 재난이라든가 강수량 변화, 가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자연 자원을 과도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한 개인데 1.75개인 것처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토착종들을 훼손한 침입 외래종, 이런 요인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물 다양성 손실 자체만으로도 자연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사실은 경제가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5개 중 1개 기업이 이런 생태계가 붕괴되면 심각한 운영위기에 직면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좀 복잡한데요. 이 짙은 색일수록 이제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데, 이게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많아요. 특히 제약업계, 우리 뭐 제약업계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자연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컨대 암 치료제의 70%는 자연약품이고 자연에서 나온 약이거나 자연을 본뜬 합성약품이에요. 또 동물의 독은 암과 심장병, 당뇨 등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식물종 중 40%가 지금 멸종 위기인데 이 중 723종이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주목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암치료제 원료고요. 떼죽나무라는 나무는 치매 억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지금 이런 시기면 제약업계도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데, 신약이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자연이 무너지게 되면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타격이 큰 거죠. 제약업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꼽혀서 생물 다양성 손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큰 틀에서 얘기하면 지금 GDP, 국내 총생산이죠.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44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자연과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추산한 건데, 그러니까 경제의 절반이 자연과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무너진다면은 결국 경제의 부정적 여파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생물 다양성 손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인데, 그럼 도대체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는 어떤 거이기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요. 지금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자연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공급 서비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연은 우리한테 공급 서비스를 제공해요. 식량도 주고, 또 섬유도 주고, 목재, 또 유전자 자원, 또 약품에 들어 생화학물질, 자연적인 약품, 뭐 이런 연료 공급해주죠. 이런 것들을 공급해줘서 공급 서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 조정 서비스에서 기후도 조정해주고, 물도 조절해주고, 또 땅이 침식되는 걸 억제하고, 물을 정화해주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런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자연에 가서 뭐 관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정신적인 평화도 얻고
또 뭐 어떤 미적인 그런 감각도 키우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도 하는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자연은 문화적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땅을 형성하고 물을 순환시키고 뭐 이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한테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 조정, 문화적 서비스, 기반 서비스. 이건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연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에게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물대학생이 제공한 이런 생태계 서비스가 돈으로 따져봤더니 OECD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돈으로 따져봤더니 매년 125조에서 40조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이게 어느 굉장히 큰 숫자인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경상 GDP, 세계 경제 규모가 10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물대학성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매년 제공하는 이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세계 전체 경상 GDP, 경제 규모를 합한 것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세계 경제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업들한테 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사실 이 생물 다양성 이슈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SG의 중요한 이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ESG는 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생물 다양성 손실이 그럼 기업에 어떤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느냐.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생태계 서비스가 무너지면 매년 세계 GDP 한 101조 달러 되는데 그 중에 매년 GDP의 2.7조 달러씩 감소한다. 규모가 적지 않죠.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자꾸 손실돼 가면 첫째 물리적 리스크, 두 번째 전환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이 자연이 공급해주는 생태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기업이 받는 물리적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이 사라져서 수분 감소, 꽃가루 이렇게 매개하는 수분 감소가 되게 되면 식량 생산이 절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물리적 충격이 생기는 걸 물리적 리스크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 리스크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규제나 정부 규제나 시장에서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소비자들도 생물 다양성을 중시하는데 기업이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가게 되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든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든가 뭐 이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그걸 전환 리스크라고 하고요. 시스템 리스크는 뭐 전체가 붕괴돼서 일어나는 위험이다. 이런 위험들을 기업들이 맞게 될 거다. 이런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구분을 해보면 물리적 리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수분, 화분 매개 감소가 안 돼서 식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물리적 리스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및 법률 리스크. 정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시장 리스크.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상품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 제품이나 산업이 사양 산업화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육과 대체 어류가 육류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리스크, 평판 리스크.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기업들이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슬레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삼림 지역에서 삼림을 훼손하면서 팜오일을 조달하다가 이제 비판에 직면해서 평판이 나빠지면서 주가 폭락 등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걸 평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손실이 방치될 경우에. 그래서 경제적 리스크가 크다. 이제 그래서 최근 ESG의 이슈 중에 하나로 생물다양성 이슈가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이제 국제적 논의가 또한 쭉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많은데 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1987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이 수립됐고요. 이제 중요한 게 93년에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나라가 이제 비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국가 전략 교육과 프로그램을 세우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보호지역 제도와 특별조치 필요지역 제도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 정책에 통합해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관련된 총회들이 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또 목표도 달성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되지 않았는데 2021년 6월에 이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G7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7개 나라 정상들이 G7 2020 자연협약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 이게 이제 골격이 되거든요. 그 뒤에 쭉 나오는 조치들에. 그래서 그때 나온 조치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탄소를 감축한 데선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중립 정도가 아니라 네이처 포저티브. 그러니까 아예 중립이 아니라 더 플러스로 가자. 더 회복시켜서 종전보다 더 플러스 상태로 옮겨 놓자. 그게 네이처 포저티브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탄소 중립이고 자연은 네이처 포저티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이 네이처 포저티브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 이제 G7 정상들이 얘기한 게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의 30%, 해상의 30%를 보호하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기후 위기를 같이 묶어서 통합 대응하자. 그 다음에 삼림 파괴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연에 해로운 정부 보조금이 자꾸 기업들한테 주는데 이 자연을 훼손하는 보조금들이 있으니까 이걸 줄이자.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이 G7 정상에 G7 2020 자연 협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협약의 골격이 됩니다. 이거예요. 2022년 12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몬트리올 협약이 나오죠.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 중요한 게 채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내용의 파리 기후 협약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 기후 협약으로 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의 대응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GBF라고 합니다. 이게 채택되는 거죠. 파리 기후 협약과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의 프레임워크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몬트리올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왜 쿤밍 몬트리올이냐? 당초는 중국의 쿤밍에서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지역이 봉쇄가 되면서 늦춰져서 몬트리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쿤밍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50년 목표 4개, 또 2030년 실천 목표 23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큰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7 2020 자연협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최소한 육지의 30%,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존해서 관리하자. 또 훼손된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최소한 30%를 복원하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자. 살충제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자. 그 다음에 앞에 G7 2020 그 자연협약에서 나오듯이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정부 보조금을 계속 줄여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게 대기업,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들이 생물다양성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해라는 겁니다. 공시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축이죠.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다양성 프레임워크 GBF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간과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할 일들이 여기 쭉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워크 GBF를 반영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세워서 수립하거나 다시 갱신해서 16차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는 파리기후협약,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는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를 축으로 해서 그 대응 방안이
수립되고 또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GBF가 나온 이후에 여러 이제 조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제5차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협회에서 공해 조약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공해라는 게 이제 국가 해안에서 200거리가 떨어진 국경 수역 밖의 해역으로 전 세계 바다의 60%를 차지하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GBF가 나온 이후에 처음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해양조약입니다. 공해의 30%를 보호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4월에는 EU에서 밤 삼림 파괴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품목들, 팜오일, 쇠고기, 커피, 코코아 뭐 이런 품목들이 파괴된 생림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면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돼요.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하는 그 반삼림 파괴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자연보건법이 EU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GBF는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자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약화해서 EU 안에서 육지와 바다의 최소 20%를 복원하자. 또 화학살충제 사용을 절반을 줄이자는 자연보건법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EU가 이런 환경보호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새로운 지금 제 4차까지 나와 있는데 제 5차 생물다양성 전략을 지금 짜기 위해서 여러 여론도 수렴하고 또 그 수렴해서 아마 이제 지금 이게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 5차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물다양성 문제가 단순히 자연 손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ESG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ESG도 사실은 ESG가 더욱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ESG를 잘 못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잘하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투자자들이 생물 다양성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 손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생물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라는 압박을 투자자들이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ESG를 지지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여기 소속된 금융기관들이 그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들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네이처 액션 100이라는 이런 거를 출범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개 중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100개 중견기업을 선정해서 아마 큰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죠. 그래서 이들 기업하고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물 다양성 관련 사항에서 기업들이 이걸 잘 보호하고 보전하는지를 추적하고 연간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물방성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압박이죠. 또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도 기업이 자연도 이제 자본으로 보자는 이런 논의가 있고 또 뭐 자연자본 그러면 하니까 우리가 지금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이제 생물다양성과 비슷하다. 생물다양성에 의존하고 영향하는 것이 결국 기업들한테는 재무적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런 회사의 경영진이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겠다.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이사가 연임한다든가 재선임되는 것을 반대하겠다 해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걸 잘 관리해 나가도록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다른 기관들도, 다른 투자기관도,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스라는 기관도 비슷한 입장이고 또 아비바 인베스터스라는 기관도 입장인데 이 아비바 인베스터 특징적인 점은 아예 생물 다양성 정책을 제정해서 그 투자한 대상 회사들이 이걸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 투자 기관인데 생물 다양성 정책을 제정해 생물 다양성 보존과 회복, 그다음에 4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과 어떤 의존을 어느 정도 의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그거를 점검하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그런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투자자들이 생물 다양성 이슈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보전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고 보면. 그걸 잘 못하는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쉬운 7개 기관 투자가들은 콩알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산림 파괴를 중단해라, 이거 약속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ESG가 중요해졌듯이 지금 투자자들이 또 정부가 지금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제 TNFD라는 공시안이 최근에 또 발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복잡해서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생물 다양성 문제가 점점 ESG의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또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공시하는 의무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